안녕하세요. 이제 새롭게 이제 표현 대리가 끝나고 법률얘기가 무효와 취소라는 챕터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표현 대리, 그러니까 대리 파트가 한 네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이 무효와 취소까지 합시다. 예,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이 무효와 취소는 난이도에 있어서는 대리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 정도는 들어봤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선 무효. 여러분 무효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첫 시간부터 아마 이 무효 얘기를 제가 좀 했던 것 같은데, 우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립이 됐어요. 쭉 해가지고, 이제 유효가, 그러니까 1단계로 성립이 된 다음에 1단계, 그 다음에 그 2단계로 유효라는 과정을 거치죠. 그죠? 그래서 이 성립과 유효,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그랬죠? 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의사표시. 그 다음에 뭐 법률행위의 목적. 그래서 성립 단계에서는 이게 존재만 하면 돼요. 이 각자가, 당사자가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있고 법률행위 목적이 뭐 있고 존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존재만. 근데 성립을 하면 일반적으로 유효까지 쭉 해서 가는데 별일 없으면 유효가 됩니다. 근데 이때 무효가 출현한다고 그랬죠. 무효.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그것도 판단 어떤 기준은 똑같아요. 당사자가 능력이 없다거나,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이 뭐죠? 확실강사 해가지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확실강사 해가지고 이 확정 가능성,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이 없을 것,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해가지고 이 무효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상하다, 흠결, 하자는 뭐 취소 아닌가? 사기 강박 뭐 이런 거 취소 아닌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다시 무효가 되니까 같이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강의 초반부에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어려우셨을 텐데 다시 이제 이 무효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여러분의 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번 무효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무효 파트는 뭐 무효가 뭔지, 무효의 뭐 개념, 그리고 무효가 어떤 종류의 무효, 이것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무효의 종류 해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기억나는 거 있다 해서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 들어본 적 있죠? 절대적 무효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무효고,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라고 해가지고 예외가 인정되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류들을 막 배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것도 있고 전부 무효, 일부 무효도 있겠죠. 그렇죠? 전부가 무효인 거, 그다음에 일부가 무효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배웠어요. 확정적 무효도 배운 적 있고, 유동적 무효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들을 배우고 이제 파트가 이런 걸로 나눠져 있구나, 이런 거 배우면 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효는 개별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이걸 어떻게 좀 유효로 바꿀 여지가 없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개념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더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알잖아요. 개념에서 아는데, 혹시 우리가 무효보다는 유효가 더 좋은 거니까, 혹시 이 무효라도 유효로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해가지고 이 관련된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일부 무효인 경우에, 그래, 일부 무효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효가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부 무효라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것도 다 들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본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효행위 전환이 어디서 나오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죠. 백사조로 하겠습니다.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뭐죠?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급부와 반대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무효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데, 당사자가 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의혹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유효로 바꾸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거.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백사조에서 봤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파트에서요.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 이것도 유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배웠습니다. 무효행위 추인. 그죠? 추인 배웠죠? 무효행위 추인. 우리가 무건대리행위 추인을 이렇게 배웠는데, 무효행위 추인도 거의 같은 거예요.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그것을 인정을 하면 이 무효행위 추인, 그게 개념인데, 그때 추인하면 유효가 되겠죠? 추인했으니까. 그래서 이 추인이라는 내용을 배우면서 이 무효행위 추인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파트별로 하나, 둘, 셋 배우고, 플러스 유동적 무효의 대표격인, 유동적 무효가 뭔지는 아시죠?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유효가 될 여지가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뭐죠? 무건 대리 행위의 추인. 그죠? 그래서 무건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다 하면서 유동적 무효를 봤고요. 토지거래 허가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해주고, 토지거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향후에 토지거래를 받으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라는 그 법률 행위, 유동적 무효이구나, 이런 얘기를 공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중요해요. 무효행위 추인과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여기서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무효가 뭔지 뭐 이건 읽어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무효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무효는 성립 요건은 구비되었으나 유효 요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 당사자,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 해가지고 그 유효 요건, 그것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법률행위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확실 강사 해가지고 그 중에서 걸리면 무효가 된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불성립은 성립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무효는 그게 아니라 성립을 하면 일반적으로 유효로 쭉 가는데 다시 한번 무효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할 때 거기서 걸리면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성립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무효는 누구든지, 그죠? 이거 알죠? 그 다음에 언제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효와 취소 파트를 배우고 있는데, 취소랑은 다르죠? 취소는 특정 사람이 특정 사유에 한해서 그 기간이 또 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기출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는 취소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취소권. 근데 여러분 들어봤어요? 무효권? 무효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무효는 무효지 무효권이라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이 돼버리면 그게 권리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없겠죠? 취소는 특정 사람에 한해서 취소권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효의 효력. 무효는 뭐죠? 처음부터 계약 성립 당시, 그러니까 계약 체결부터 그때를 기준으로 무효가 쫙 됩니다. 그래서 소급효가 발생이 되겠죠. 이거는 얘기도 다 했던 얘기입니다. 예, 쉽습니다.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나오는데 한번 판례를 볼까요? 통정 허위 표시. 갑자기 이제 옛날 배웠던 게 갑자기 막 나오네요. 왜냐면 무효는 섞어놓은 거니까. 그죠? 통정 허위의 의사 표시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 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그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죠. 무슨 무효라고 하죠, 이걸? 예, 상대적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108조는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죠. 108조 2항에서 통정허위 표시 규정에서. 그래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제외한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이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상대적 무효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2번, 1번의 가로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손해는 없으므로 생각해서 청구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효예요. 무효. 무효인 행위를 누가 딱 침해를 했어요. 그게 침해가 되는 건가요? 침해 안 됩니다. 어차피 무효예요. 무효. 침해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무효인,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행위가 설령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도 손해가 없어요. 그냥 무효예요. 무효. 무효인데 무슨 손해가 나요.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철구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소급효가 있다. 그 다음에 소급효에 따른 구체적 효과. 예, 소급효. 우리가 취소 얘기를 하면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면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행 후에는 이행을 한 게 있으면 반환을 해야 하니까 그게 뭐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효도 소급효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행 전이면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행 후면 이행을 뭔가 했어요. 근데 무효예요. 그게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반환을 해야겠죠.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하지만 그 무효가 103조 위반 무효, 104조 위반 무효. 이게 뭐죠? 103조. 반사회 질서의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 그 다음에 104조는 뭐죠? 방금 봤던 거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 불공정 법률 행위. 이 경우에는 절대 무효고 이 경우에는 741조,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이 741조인데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746조인 불법 원인 급여 그리고 연결돼서, 그러니까 이 무효인데 일반적인 무효가 아니라 이런 그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이동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가 어떤 이동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했던 얘기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무효의 종류 보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아시겠죠? 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로 하는 거고 법률행위가 이렇게 전체 중에서 일부만 무효인 경우에는 일부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무효는 그 이후에 바로 다시 배워요. 그래서 이것도 넘어갈게요. 또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봤죠? 일반적으로 무효는 확정적 무효죠. 하지만 유동적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유효의 가능성이 있는 무효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 법률행위, 그 다음에 무건대리 행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토지거래 허가나 무건대리 행위에서 본인이 추인이 있으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유동적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다 본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 무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뭐 이런 무효의 추인, 이것은 혹시 무효인데 유효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한 그 연구예요. 연구. 이거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무효는 이 137도 규정도 봤어요. 예전에 뭐 하면서 봤죠? 기억나시나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해서 계약 성립 당시에부터 이게 이제 여기서 불능이에요. 어떤 화재가 나서 목적물이 전부 다 불타버린 경우에 이를 원시적 전부불능이라고 하고, 그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뭐 이것은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불능 부분이 원시적으로 일부만 불능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일부 무효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137조 일부 무효 규정이 137조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나 이런 경우에 어떤 유상계약, 대가적 출연이 있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유상계약 같은 경우에는 담보 책임으로 간다더라. 이 공부를 하면서 이 137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이제 그 일부 무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예, 법조문이 중요합니다. 법조문. 이런 법조문은 그냥 기본적으로 쫙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래요. 그러면 그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칙이라고 써놓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효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 법률행위를 했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상적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 없어더라도 이거 이 법률행위 했을 것 같은데, 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게 인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조문 자체 잘 이해를 해주고요. 그 내용을 이게 전부무효 원칙, 예외적 일부 무효 해서 나눠봤습니다. 근데 예외적 일부 무효가 되는 그 요건들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그래서 객관적 요건은 뭐냐면, 이 이제 일체성이랑 분할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올런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체성이란 것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 법률행위예요. 뭐 이런 원 안에서 이걸 전체로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일체성이라고 합니다.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을 전체로서 법률행위를 한 것을 일체성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이 분할이 될 수가 있어요. 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일부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떼서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지 딱 떼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분할할 수가 없으면 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나머지 부분만 유효로 하겠어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 그 분할할 수 있는 부분을 딱 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일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개념이 안 잡히실 텐데 이건 판례를 한번 볼까요? 판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밑에 있는 바로 밑에 판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토지거래 허가 거래 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를 했답니다. 일괄. 이게 이제 일치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 거래 허가 대상 토지인데, 토지 허가가 필요한 토지예요. 근데 이 토지에, 그 토지에 이게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근데 건물이에요. 건물. 모자가 아니라 건물입니다. 지금 갑이 이 토지와 건물을 팔았어요. 일반적으로 같이 팔죠. 갑자기 토지 따로 뭐 건물 따로, 건물만 팔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팝니다. 왜냐면 이 건물 밑에 있는 이 토지를 이제 부지라고 하는데, 이 부지도 같이 파는 거잖아요. 그죠? 건물을 팔면 이 부지도 파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과 부지를 같이 팔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왔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근데 이 을이 그래,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건물만 우선 매수를, 어차피 이 매매 계약 했으니까 내가 이 건물만 우선 먼저 등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법조문이 뭐죠? 137조를 딱 찾은 겁니다. 일부 무효. 현재 토지에 관한 거 무효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만 먼저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머지 부분만, 즉 유효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 을이 그럼 난 건물만 먼저 받겠다 등기를 한 거죠.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한 거죠? 토지와 건물은 일반적으로 같이 거래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라고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것은 분할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분할할 수가 없어서 이 137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판례를 본 이유가 이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얘기를 하면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지 건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매매 계약의 법률행위 목적이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토지와 건물이에요. 그죠? 일체적으로 한 거 같긴 해요. 이걸 일체적으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 하나는 토지에 대한 거고 하나는 건물에 대한 것을 분할할 수가 없죠. 한꺼번에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랍니다.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만 했을 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그 토지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여야 할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가 허가가 있어 그 매매 계약이 전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한 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일부 무효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부 무효 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요, 이 판례는 봤고요. 그러면 이걸 봐서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겠구나. 객관적 요건 뭐라고요? 전체 중에서 일부, 그리고 그 분할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객관적 요건이고요. 주관적 요건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면,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인데, 그게 가정적 의사죠. 가상적 의사.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돼야지 일부 무효가 적용될 수, 즉 일부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죠. 일부 무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법률행위 당시로 판단을 하는 거죠. 현재에서 판단을 하는데 과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의사 아니라 나중에 판단하니까 가상적 의사죠. 그렇죠? 그때로 봤을 때, 그 시점 법률행위 당시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이렇게 거래를 했을 것이다. 이걸 판단하니까 가상적 의사겠죠. 그게 아시겠죠? 이게 기출이 됐네요.
가상적 의사입니다. 실제한 의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판례 1번 봤고요. 2번은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중요도는 떨어지는 판례처럼 보이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137조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일부 무효 규정이 137조잖아요. 이게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만 적용된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13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7조는 사적 자치, 개인 간의 어떤 거래가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영역이고, 이 강행법규에는 강행규정,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 이 강행법규 내용, 이 개념이죠. 그 관련된 내용에는 이 137조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그러니까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데 그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답니다. 137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밑에는 특별히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37조는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일부 취소의 유추 적용 가능하답니다. 이거는 가능하다. 이것도 본 적이 있어요. 얘 보면 이거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휴게소 설치 허가를 얻으려면 휴게소 부지와 휴게소 건물만 기부 체납하면 되는데, 공무원 부지 전체를 기부 체납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잘못된 고지로 부지 전체를 기부 체납한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본 적 있죠? 어디서 봤죠? 어떤 파트에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차고 파트에서 봤습니다. 차고. 근데 차고 중에서 동기 차고 쪽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차고 본 적 있지. 차고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차고가 뭐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 표의자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차고라고 하잖아요. 차고. 근데 차고는 여러 차고들이 있어요. 차고. 한번 볼까요, 그냥? 차고는 뭐 이런 거 같아요. 동기에서 차고가 있을 수가 있고, 법률행위 내용의 차고가 있을 수도 있고, 표시의 차고가 있을 수 있다. 표시의 차고는 뭐가 제일 기억나죠? 서명 날인의 차고 해가지고, 서명의 차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신원보증 서류에 딱 도장을 찍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연대보증 서류인 경우, 이걸 표시상의 차고의 대표죠. 내용의 차고는 뭐라고 했죠? 호주 달러와 미국 달러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호주 경매 시장에서 1,000달러 해가지고 이렇게 낙찰 받은 경우, 이 내용의 차고라고. 동기는 차고 뭐죠? KTX역이 들어선다는 잘못된 차고를 가져가지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게 동기 차고죠. 그래서 동기 차고가 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거랑 이게 1번, 3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2번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동기 차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시가 안 되죠. KTX역이 들어선다는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기 차고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아니죠. 동기 착오를 가지고 어떤 의사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에 따라 표시를 한 거지, 이 동기 쪽에서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가 아닙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착오랑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없고, 동기의 착오는 어떤 경우에만 이 착오, 109조입니다. 이게 109조인데 109조를 적용할 수 있나 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동기가 표시됐다는 것은 상대방이 안다는 얘기죠.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착오의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도 109조의 착오처럼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죠. 동기의 착오에서 나왔다. 근데 여기서는 상대방의
원칙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이 이 휴게소를 이제 운영을 하려는 사람이 자기 땅이 엄청 많아요. 이 휴게소 부지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 부지에 그 판례산 그대로 16배 되는 이 토지를 기부를 해야지. 기부라는 건 증여죠. 국가에게, 아마 국가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한테 증여를 해야지 이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이 있다고 이 공무원이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전부 다 기부를 해. 그래야지 네가 이거 운영할 수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과 이 휴게소 부지만 기부를 하면 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 증여한 사람은 동기에 착오가 있는 거죠. 동기에. 그죠? 이 전체를 다 기부할 의사를 가지고, 기부 체납이니까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표시를 했어요. 거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동기에 착오. 아, 이걸 전부 다 기부를 해야지, 증여를 해야지 내가 이걸 운영할 수 있는구나. 그래서 이걸 동기에 착오인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공무원이 유발됐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지록으로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취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가 운영하려면 이 부지랑 이 건물은 기부 체납을 해야 하니까, 증여를 해야 하니까 이건 취소할 거 없죠. 이 토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취소만 하면 된다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네, 한번 복습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 취소해서 일부 무효 되는 것처럼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넘어갑시다. 너무 자세하겠네요. 그죠? 판례가 나옵니다.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는 어디까지나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부 취소, 일부 무효는 이렇게 이걸 전체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일부가 취소되는 거지. 그죠? 제일 처음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부 무효나 일부 취소,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일부 무효나 일부 취소가 적용될 수 없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 제외했답니다. 제외. 이렇게 제외한 경우에는 일부 취소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제2식은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를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취소할 수 없답니다. 제외하는 특약을 한 거기 때문에. 제외. 어차피 제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일부 취소가 안 된다는 판례였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일부 무효를 받고 이번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걸 봅시다. 이것도 다 봤던 내용인데 설명도 했고요. 무효행위 전환은 이거예요. 이거 볼까요? 이 A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게 무효예요. 근데 이 무효를 보니까 약간 유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법률행위의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언 쪽 파트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유언 방식이 4가지나 있어요. 4가지나.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이런 게 있고, 뭐 쫙쫙쫙 있고,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다고 봅시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훨씬 더 요건이 쉬워요. 쉬워. 더 쉽답니다. 이지합니다. 이지해요. 응? 좀 이거 어려워요. 어렵다. 좀 하드해요. 응?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유언행위도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잖아요. 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요식행위라고 했잖아요. 유언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그 형식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보니까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요건이 더 까다로우니까 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능한 어떤 형식을 갖춘 거예요. 형식을 갖췄어요. 그런 경우에 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지만 이것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봐서 유효로 봐주자는 게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즉 무효행위 전환은 개념이 뭐냐면
이 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의혹한 경우에 유효로 인정하자는 게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이게 설명이 다 끝났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무효행위 전환은 138조입니다. 이건 그냥 뭐 이 법조문 자체가 내용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를 했습니다. 여기 방금 설명해서 무효인 법률이 뭐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어렵다고 방금 얘기했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어려운데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그 형식 요건은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이렇게 하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걸 만약 알았더라면 당연히 유언은 했을 거 아니에요. 유언을 하려고 지금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거니까 다른 법률행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을 것이라고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행위로서의 다른 법률행위 자필증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의의는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얘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요건도 뻔한 거죠. 객관적 요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것. 그리고 주관적 요건은 뭐죠? 무효를 알았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입니다. 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법률행위 전환행한 판례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게. 매번 뭐 자주 나옵니다. 이번 1번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이 무효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금액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금액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너무 금액 차이가 큰데 그 사실을 자기가 인정을 하고 알았다고 한다면 다른 금액으로 하였을 거라고 인정되면 다른 금액으로 그 계약을 인정해 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104조 위반의 불공정 법률행위의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이 판례입니다. 넘어갑시다. 2번은 뭐 한번 볼까요?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요.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그 상속 포기가 민법 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초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 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나머지 그러니까 그 상속인들 사이에는 또 어떤 의사가 있는 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사망해서 그 자식들이 을병 정 이렇게 다 있는데 이 형제들끼리 그냥 부모님 재산 을한테 넘겨주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로 상속 포기를 합니다. 이 병과 정이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죠? 상속 포기를 했는데 이 상속 포기가 기간 내에 해야 돼요. 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도과를 했어요. 그럼 이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어요. 무효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상속 포기가 무효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의사는 이 을과 병정의 의사는 뭐죠? 을한테 재산이 귀속되게 한다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효지만 상속재산 협의분할 해가지고 을, 병, 정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해서 을한테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협의분할은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판례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이제 무효행위 추인이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무효행위 추인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유동적 무효의 법률 관계 여기서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요 무효행위 추인을 이제 한번 볼게요. 우선 이 법조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효행위 추인하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잘 이해를 하시는데 이걸 좀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답니다.
이 조문에서는 이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추인 종류를 봤는데 이 무효행위 추인 전에 무권 대리의 추인을 먼저 봤죠. 근데 무권 대리의 추인은 효과가 뭐죠?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마치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는 것처럼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이 무권 대리의 추인입니다. 그런데 이 무효행위 추인은 안 그래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답니다. 새로운 법률행위 본다는 것은 소급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우선 이게 이제 반드시 알고 지나가셔야 할 포인트예요.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갑과 을이 가장매매. 가장매매가 뭐죠? 통정 허위표시죠. 그죠? 통정 허위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인데 갑이 가짜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가짜로 매매를 하면서 을과 통정을 해서 매매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한 다음에 이 소유권을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해 주는 게 108조의 가장매매,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는 뭐죠? 효과가 무효죠, 원칙적으로. 그죠? 이 무효인 법률행위, 가장매매가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이 갑과 을 사이에 갑자기 이걸 추인하자고 합니다. 갑이 그래 가장매매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걸 추인하자. 그래서 현재 네 소유로 됐으니까 그 등기 유효한 걸로 하고 그리고 유효한 게 했으니까 가장매매가 유효한 매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을이 돈을 준 적이 있나요? 준 적 없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걸로 보니까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매매가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매매를 한 거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매매계약에 따라서 등기는 이전되어 있고 이 사람은 대금을 줘야 하는 거죠. 을은 갑에게. 이런 게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새롭게 법률행위가 된 것으로 본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책으로요.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민법의 태도. 원칙은 뭐다? 효력이 없다. 다만 무효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거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 무효 원인이 종료를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한 후에 당사자가 무효임 알고 추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종료 후 알고, 이 두 개가 다 갖춰져야 돼요. 무효 원인이 종료한 후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해야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꼬아냅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종전의 무효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 딱 틀립니다.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지 유효가 된다. 이게 아니에요.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효 있다고 그랬죠.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을 볼까요? 추인의 요건 보니까 무효 원인이 소멸을 해야 돼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통정 허위 표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무효 원인이 가장매매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자. 이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무효 원인이 소멸된 거겠죠, 그게.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당사자가 알고 추인해야 돼, 알고.
그래서 이 판례를 볼까요? 무효행위 추인도 그럼 법적 성질이 뭘까요? 추인의 법적 성질이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것은 즉 의사표시가 하나 있는 법률 행위죠. 그죠?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묵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죠.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위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기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답니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효인 것을 쭉 해가지고 유효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것은 좀 신중해야겠죠. 무효를 갑자기 유효로 만드는 거니까 좀 신중해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 볼게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후속행위. 연달아서 이렇게 행위가 있어요. A 행위, B 행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B 행위, 이걸 후속행위라고 하고 이걸 그러면 선행행위라고 할까요? 선행행위. 연달아서 이런 행위가 있는데 A에서 B 행위, 연달아 행위 있는데 이 B 행위를 가지고 A 행위가 만약에 무효인 행위였는데 B 행위를 가지고 이 A 행위가 무효행위 추인으로 유효로 하려면 그 소리예요. 유효로 하려면 이 B 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행위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그 108조의 무효인 행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B 행위가 뭐 이행행위예요. 이행행위. 뭐 등기를 넘겨준다거나 뭐 이런 행위라고 봅시다. 그러면 근데 무효인 행위를 한 이후에 어떤 이행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 이행행위가 딱 보면 이 정도 되면 유효로 인정하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될 만하다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 비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하지 말고 이 비행위를 좀 더 엄격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알고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알고서 무효임을 의식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하는 그런 후속행위 정도는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행위가 있고 후행행위가 있는데 후행행위를 무효행위 추인으로 인정하려면 어떤 추인이 되는 행위로 인정하려면 그걸 좀 더 까다롭게 인정을 해서 그 후속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아는 것 알거나 적어도 의심하면서 정도까지는 그런 행위가 인정이 돼야지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3번 봅시다. 요건에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유효할 것. 이것은 이게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주로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103조 위반, 104조 위반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죠. 이 무효인 상태를 추인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103조 위반의 법률행위, 104조 위반의 법률행위를 갑자기 추인을 해요. 103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판례 얘기인데 도박 자금을 빌려줘가지고 한 경우에는 이게 103조 위반이죠. 근데 이 위반 행위를 갑자기 그래 도박 자금 대여했으니까
그래, 이제 이게 무효행위인데 이거 추인하자. 이렇게 되면 103조 위반은 반사회 질서인 행위인데 그걸 인정을 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박자금 대여처럼 103조 위반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104조처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걸 그냥 추인이라는 건 그냥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든 어찌됐든 간에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추인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률 행위가 유효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103조 위반이나 104조 위반 같은 경우에는 추인을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 행위가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 또한 무효라면 추인은 인정될 수 없다. 즉 법률행위가 103조,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위반이거나 강행법규 위반인데 그 무효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설령 알고서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제가 예를 들었죠. 도박자금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에 대처를 한 경우에 도박자금 대여는 이 소리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서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추인의 효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추인의 효과.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 아니죠. 무건대리 행위의 추인만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되고 장래효라고 합니다. 장래효 원칙. 그래서 이 판례를 봅시다. 이 판례 기출된 판례입니다. 뭐 딴 거 읽을 필요 없고요. 1번 보면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행위 추인은 이 소리입니다. 2번 볼까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 무효인 가등기래요. 무효인 가등기. 근데 그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을 했답니다. 근데 그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합니다. 그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 그때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근데 이 무효행위 추인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약정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 침해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39조는 임의 규정이다. 꼭 반드시 소급표를 꼭 반드시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겠죠? 예. 넘어가 봅시다. 이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처분행위 개념을 배운 적이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법률행위를 구분을 하면서 채권행위가 뭔지 물권행위가 뭔지도 배웠고 법률행위의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런 거 막 나눠보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의무부담행위. 대표적으로 의무부담행위 뭐죠? 채권행위죠? 그쵸? 채권행위. 그리고 처분행위로 나뉘어진다.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이것은 주로 물권행위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딱 매매 계약 하나 맺었어요. 특별히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이 A 부동산 내가 너한테 팔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채권 계약이죠. 그러면 갑이 이제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 된 거죠. 매도인은 을에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해요. 마찬가지로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이 되죠. 이 채권행위는 계약만으로 어떤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이 사람의 의무행위 있어야 돼요. 등기 권리증을 넘겨준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이 계약만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원하는 효과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이렇게 완성된 효과라면 완성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채권 계약만으로. 그래서 채권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 책에 나오죠. 이행의 문제가 남겨져요. 그리고 채권 행위의 특징 뭐라고 했죠? 또 하나? 이거랑 타인 권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뭐 병한테 갖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매매 계약 맺어놓고 이 병으로부터 A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넘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인 권리 매매도 무효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채권 행위, 의무부담 행위는. 근데 헷갈려 다시 해보고, 물권 행위를 또 처분 행위라고 합니다. 뭐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 행위는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예요. 물권이 발생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 등기 권리증을 넘겨주는 행위, 이런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겨지나요? 이 사람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할 일.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다 이행하기 위해서 그 최종적인 단계에서 이 등기 권리증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증을 넘겨주는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하고, 또 그것을 처분 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처분 행위 또는 물권 행위는 권리자만 할 수가 있죠. 등기 권리증을 현재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등기 권리증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권리를 대상으로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복습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처분 행위는 처분권자만이 할 수 있다. 그죠? 처분 행위의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행위,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행위,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권 있는 자, 즉 주로 소유자겠죠.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행위를 한 경우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한다. 뭐 예를 보면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소를 위조하여 저당권 설정을 했다. 이것도 예를 봅시다. 이 갑이 소유권자예요. 근데 갑의 기출문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출문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갑의 자가 아들이 을인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A 부동산을 위조를 해서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이렇게 해서 처분을 해요. 병한테 처분을 했어요. 자기 소유인 양. 그런 경우에 이 계약, 매매 계약이라고 해보십시다. 이 매매 계약의 효력, 또 여기서는 그때 그 기초는 매매 계약이 아니라 그 소비대차, 자금 대여, 그러니까 병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병이 돈을 빌려주는 계약,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받은 거죠. 또는 플러스 저당권까지 설정받았대요. A 부동산을 가지고. 이런 경우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을이 어머니 재산을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위조를 했어요. 위조를 한다고 해서 이 갑의 소유권이 갑자기 상실이 되나요? 상실이 안 되죠. 위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을 소유가 이렇게 변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갑 소유예요. 위조를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이 사람의 소유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분해버린 거죠. 그죠? 이 저당권 설정행위도 처분행위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을이 무권리자인데 무권리자가 처분을 했다.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처분행위는 권리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소유권자인 어머니만이 그 A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빌린다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처분권이 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무효. 근데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권리자가 추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인을. 이때 효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무효인데 어떻게 무효행위의 추인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무권대리의 추인을 유추 적용합니다. 무권대리의 추인을 무효행위 추인처럼 인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무권대리의 추인을 유추 적용해서 소급표를 인정을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처분행위는 처분권자만이 할 수 있다, 그쵸? 근데 처분권 없는 아까 자가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했잖아요. 처분권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권리자의 추인, 어머니가 추인했을 때 그 추인의 효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원칙적으로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면 권리가 이전되지 않죠. 왜? 무효니까. 권리자만이 처분할 수 있는데 무권리 처분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적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죠. 당연하죠. 자기 재산인데 자기 재산을 딴 사람이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권리자가 추인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그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로 2번 봅시다. 여기서 이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한 경우가 유사하답니다. 이게 유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권리자의 처분에는 무권대리를 추인에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유추 적용할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죠?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급표가 무권대리의 추인처럼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기출이 된 내용이에요. 예, 아시겠죠? 2번 볼까요? 예,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그냥 봅시다. 아까 가불병 그려가지고 이게 은행이고 이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 사람이 권리자인데, 어머니인데 권리자죠. 그러면 지금 은행한테 돈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죠. 권리자가 이를 추인했어요. 이 행위 자체를 추인했어요. 돈을 빌린 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 다 추인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현재 돈은 이쪽에 가 있죠. 이걸 추인하면 을이 완전히 땡 잡았다. 이 돈 내 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추인하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죠? 아시겠죠? 추인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저당권 설정을 인정한다는 건데, 이 사람이 그 효과를 자기가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이 사람한테, 갑에게, 어머니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도 기출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권리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가 될 수 있으므로, 그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권리자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추인처럼 유효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예, 계속 유동적 무효의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